평양의 밤은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긴장이 흐른다. 도시는 어둠에 잠기지만 대동강변의 몇몇 아파트 창문만은 여전히 밝다. 그 불빛 아래에는 북한의 또 다른 세계, 엘리트들의 삶이 숨쉬고 있다. 평양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다. 이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체제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평양에 산다는 것은 곧 충성의 증표였다. 북한의 사회는 철저히 신분으로 나뉜다. 사람들은 출신 성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된다.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그중 핵심 계층만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다. 그들은 국가의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당과 군, 보위성, 무역기관의 간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다. 그들은 김씨 일가의 통치를 떠받치는 축이다. 평양의 고급 주택, 별장, 전용 상점은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이었다. 평양의 중심가에는 일반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있다. 창광거리, 포통강, 만수대 일대.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고 건물마다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엘리트 가구의 주방에는 외국산 식기와 커피포트가 놓여 있다. 냉장고에는 수입산 음료, 일본 초콜릿, 러시아산 캐비어가 들어있다. 외부의 눈에는 평양 전체가 빈곤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식탁은 다른 세상이다. 아침이 되면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간다. 아이들은 금성학원이나 제일중학교로 간다. 이 학교들은 평양 내 최고 특권층 자녀만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커리큘럼은 철저히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주의에 기반하지만 실제로는 영어와 과학 교육도 강화되어 있다. 아이들은 외국 서적을 일부 접할 수 있고 일부 교사들은 몰래 중국에서 구한 참고서를 사용한다. 교육의 목적은 충성심을 키우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세속적인 경쟁심이 자리 잡았다. 방과 후 아이들은 태권도나 음악, 미술 수업을 받는다. 일부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고 일부는 만수대 예술단 입단을 꿈꾼다. 그러나 부모들은 알고 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가문이 충성도다. 평양의 엘리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혈통이다. 아버지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가, 김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퇴근 후 아버지는 국가의 업무를 마치고 술자리에 참석한다. 술자리는 정치의 연장이었다. 간부들은 서로의 충성을 확인하고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술이 몇 잔 돌면 억눌린 감정이 새어나온다. 이 체제 언제까지 갈까? 누군가 중얼거리면 다른 이는 웃으며 잔을 부딪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은 출근하지 않는다. 평양의 밤은 그렇게 사람을 삼켜왔다. 엘리트 가정의 여성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산다. 그들은 혁명 가정의 어머니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들의 삶은 패션과 경쟁으로 가득하다. 남편의 충성심이 곧 집안의 지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지도자의 가족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비밀스러운 사치가 있다. 평양에는 외화 상점이 몇 곳 있다. 일반 주민은 들어갈 수 없지만 간부 부인들은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그들은 프랑스 화장품, 일본산 향수, 스위스 시계, 심지어 중국에서 수입한 원피스를 구입한다. 결제는 달러로만 가능하다. 외화는 국가에서 지급된다.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외화벌이 회사를 운영하며 일부는 무역으로, 일부는 암시장을 통해 돈을 번다. 이 돈은 다시 평양 상류층의 소비로 이어진다. 김정은의 통치비를 담당하는 39호실은 이런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지만 북한 내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이다. 김정은의 사치품, 외국산 차, 비밀 건설, 프로젝트 자금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 엘리트들의 자녀들은 종종 외국 유학의 기회를 얻는다. 중국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 스위스 제네바. 이들은 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다. 그들은 외국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세계 뉴스를 본다. 그러나 평양에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 이중적 삶이다. 겉으로는 김정은의 충실한 신하로 속으로는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젊은 세대.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체제의 의문을 품게 되고 극히 일부는 탈북을 결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탈출은 곧 가족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는 한 사람의 배신을 세대 전체의 죄로 바꾼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입을 닫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침묵한다. 그렇게 평양의 침묵은 이어진다. 권력층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연합이다. 간부의 딸은 다른 간부의 아들과 결혼한다. 결혼식은 국가의 축하 속에 진행되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있다. 결혼은 곧 정치적 결속이다. 그러나 이 결속은 언제든 끊긴다. 숙청이 시작되면 그들의 이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사진 속에서, 기록에서, 심지어 가족의 입에서도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외형적으로는 현대화되었다. 고층 아파트, 레저센터, 놀이공원, 초대형 백화점.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은 소수만의 것이다. 문수거리 청년백화점의 진열대에는 수입산 술과 옷이 놓여있다. 외국 대사관 직원과 평양의 부유층만이 그곳을 찾는다. 일반 주민들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 엘리트들은 그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감시한다. 매달 열리는 생활총화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살아가는 사회. 웃으며 악수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한다. 언제든 누군가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의 젊은 엘리트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르다. 그들은 인터넷을 알고 스마트폰을 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폐쇄망이지만 중국을 통해 밀수된 휴대폰으로 외부 세계를 본다. 그들은 남한 드라마를 보고 패션을 흉내내고 남한 말투를 따라한다. 체제는 여전히 강하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체제를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권력과 부는 김정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들은 비밀스러운 파티를 연다. 술은 프랑스산, 음악은 남한 노래, 대화는 속삭임이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이 삶을 견뎌야 할까? 그러나 그 물음은 공기 중에 흩어진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충성의 얼굴로 출근한다. 엘리트들의 사생활은 아이러니하다. 권력에 기대어 얻은 부와 자유는 결국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그들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 대동강을 바라보는 창가.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술잔을 든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사치 뒤에는 불안이 있다. 평양의 엘리트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체제의 자식이자 그 체제의 포로였다. 밤이 깊어가고 대동강 위로 안개가 내린다. 도시의 불빛은 줄어들지만 몇몇 아파트의 창문은 여전히 밝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웃음과 거짓말, 충성과 의심,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평양의 진짜 밤이다.